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하루하루가 좀 사납다는 생각이 들죠, 요즘은. 사람들도 환경들도 좀 사나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거칠고. 그런 시대에 우리 사나워지지 않게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봅시다. 저는 기출문제 해설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겠습니다. 나름 이게 저의 노하우가 들어간 해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하고 들으셔도 돼요. 저 믿을만 합니다. 갑자기 한 이 정도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저 인간은 왜 팟캐스트로 기출문제 해설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어떻습니까? 제가 무슨 마음으로 하든 여러분 듣고 유익하면 되지. 이번 시간은 2017년도 2차 국가직 공무원 국어 11번부터 20번까지 하도록 할게요. 11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물어봤어요. 조건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모두 3가지였는데 공중도덕 지키기를 홍보한다. 그러니까 주제는 공중도덕이어야 되고요. 대꾸의 표현 방식을 활용한다. 이런 문제에서 대꾸법 참 잘 나와요. 이거는 형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두어 절 이상 짝을 이루면 돼요. 문장 성분이 두어 절 이상 짝을 이루면. 한어 절은 안 돼요. 그건 대꾸법이 아니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적어도 이 정도로 두어 절 이상이 짝을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행위의 긍정적 효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그랬으니 비유법도 나와줘야 하네요. 비유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은유, 직유죠. 은유는 A는 B, A의 B 이런 형태인 거고요. 직유는 뭐뭐처럼 같이 인 듯 이런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비유가 대유법.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의 그런 빵과 같은 빵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식량, 음식 전체를 대표하죠. 이런 대유법이나 사람처럼 사람이 아닌 걸 그렇게 표현하는 의인법, 의성의태, 이 모두 비유예요. 무언가 빗대서 설명하는 방법이 비유인데요. 그럼 이 3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1번, 신호위반, 과속운전,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이거는 공중도덕 조건만 갖춘 거죠. 신호위반 하지마, 과속운전 하지마, 이렇게 공중도덕 조건만 갖췄습니다. 2번, 아파트를 뒤흔드는 음악소리, 이웃들을 괴롭히는 고문장치. 이건 문장 성분이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꾸법 사용됐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라는 공중도덕도 있는데 비유가 없네요. 비유. 3번,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한 자리, 당신에게 찾아오는 행복의 문. 일단 대꾸법 있네요. 형식적으로 대꾸법 있고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자라는 공중도덕 있고요. 행복의 문, A의 B. 이거는 은유 형태로 비유적 표현 있죠. 자, 3가지 조건을 모두 다 갖춘 건 3번이네요. 4번은 왜 틀렸나 볼게요. 공공장소에서 실천하는 금연,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대꾸법 없고요. 비유도 없고요. 그냥 금연하자라는 공중도덕만 있네요. 자, 그 다음 12번. 한글 맞춤법 6항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이렇게 다 주어지고 물어보는 건 사실 독해 문제와도 같아요. 물론 문법 문제지만 디귿,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소리 나더라도 디귿, 티읒으로 적는다. 문법 할 때 특히
표기냐 발음이냐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소리 나더라도, 그러니까 소리가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적을 때는 디귿, 티읕으로 적는다. 이 자음 받침 같은 경우에도 조심할 게 3개죠. 기역, 디귿, 시옷. 기역, 디귿, 시옷. 이 셋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자기 소리 초성에 오고 이, 자기 소리 종성에 오고 으예요. 어떤 형태냐 그러면 티읕, 지읒, 치읒 이런 식으로 이, 으 상태에서 자기 소리를 초성, 종성에 써주시면 돼요. 물론 발음은 또 바뀌죠. 대표 받침으로. 표기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기역, 디귿, 시옷은 발음이나 표기나 다 이, 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6항에 대한 설명은 국의 음화인 거죠. 국의 음화. 국의, 입구자, 개, 천장, 개자. 그래서 입 천장에서 나는 소리. 그게 뭡니까? 즈츠. 그러면 국의 음화라는 건 즈츠가 아닌 것들이 즈츠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게 국의 음화예요. 1번 예시로는 해돋이 가치가 있다. 물론 여러분 이거 표기대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해, 돛, 이, 갓, 이. 이렇게 표기하지만 발음은 어떻게 해요? 해돋이, 가치. 국의 음화 적절한 예시 맞습니다. 2번 위 조항은 한글 맞춤법 총칙 중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리를 따른 것이다.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는 게 바로 어원을 밝혀 적는 형태를 이야기해요. 원래 형태소야 모양을 밝혀 적는 거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표기 형태대로 적는다. 맞죠? 3번 종속적 관계란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의 조사, 접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그렇죠. 체언, 어근, 용언의 어간에 붙는 것들은 전부 독립을 못해요. 조사, 품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단어 중에서 자립성이 없는 게 조사죠. 반드시 앞말, 즉 체언에 붙어서 사용이 되는 게 조사죠. 접사, 마찬가지예요. 접두사든 접미사든 독립성이 없어요. 풋사가 그럴 때 풋, 선생님 그럴 때 님, 접두사든 접미사든 반드시 어근에 붙어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어미, 우리 용언에는 먹다 이랬을 때 먹 같은 어간 뒤에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자처럼 뒤에서 활용하는 형태소가 있죠. 얘가 어미죠. 마찬가지로 얘도 자립성이 없어요. 물론 용언의 어간도 자립성이 없긴 해요. 우리가 먹 이렇게 쓰고 말진 않잖아요. 그래서 용언은 어간, 어미가 둘 다 자립성이 없어요. 그래서 형태소로 따지면 자립성이 없는 둘 다 의존 형태소인데 대신에 실질적 의미가 있냐 없냐를 물어봤을 때는 용언의 어간은 실질,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고요. 어미는 형식, 문법적 형태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예요. 그게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 4번 잔디, 버티다. 잔디는 원래 표기가 디귿이고 버티다는 원래 표기가 티읕이고 그리고 발음도 잔디, 버티다 바뀌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디귿과 티읕 이가 만난 것으로 아니죠. 4번은 택도 없는 예였습니다. 4번이 옳지 않네요. 잔디, 버티다.
발음도 바뀌지 않고 표기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모두 옳은 것 그랬습니다.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일어나 나갔다의 채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거 맞아요. 이의 채죠. 다 되거나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함이 이제 국어 사전적 표현입니다. 일이 채 그랬을 때 아직 다 하지 못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는 여전히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앉아있다의 그 채. 이거는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 그래서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뭔가 거짓 태도. 1번이 모두 맞네요.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나를 볼게요. 자, 2번은 한참과 한창의 의미를 묻는 건데요. 한참은 오랜 시간이에요. 한참 너를 바라봤어. 이렇게. 그럼 오랜 시간 너를 바라봤어. 근데 한창은 가장 왕성한 시기예요. 그래서 야, 지금이 참 한창 때다. 좋을 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문장 안에서 볼까요? 가을 논의 벼가 한창 무르익고 있었다. 그래야 되는데 한참이라고 돼 있네요. 그는 가방을 한참 바라보더니 가버렸다. 그래야 되는데 한창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참과 한창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벼가 한창 무르익었다 그러면은 지금 한창 벼가 막 무르익을 때인 거예요. 그런 왕성한 시기. 한참 바라보다 그러면 오랜 시간, 긴 시간 바라본 거고요. 그 다음 3번. 둘 사이는 친분이 두껍다. 두꺼운 거는요.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무슨 친분, 뭐 믿음, 신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장 일반적으로는 책이 두껍다처럼 이렇게 부피를 갖고 있는 물질적인 걸 드러낼 때 쓰는 말이긴 한데요. 두 번째 문장까지 같이 볼게요.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층은 매우 두텁다. 그럼 여기서는 왜 두껍다가 맞냐 그러면 일단 두껍다라는 건 책이 두껍다처럼 이렇게 만져지는 물질적인 것. 야, 네 책 참 두껍다. 그거 갖고 다니기 무겁지 않니? 그럴 때 그 두껍다인데 얘가 선수층이 두껍다 그러면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 야구 선수층이 매우 두꺼워 라고 얘기하면은 그만큼 이제 많은 질 좋은 선수들이 많다 그런 얘기죠. 이것과 두텁다는 달라요. 두텁다는 주로 신의, 믿음, 관계, 인정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쓰는 거죠. 친분이 두텁다 이런 거죠. 신의가 두텁다, 믿음이 두텁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은 나이가 들어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 바나나 껍질이 잘 벗어지지 않았다. 역시 두 개 더 바꿔 써야 되네요. 머리카락이나 털 같은 게 빠지는 걸 벗어지다라고 그래서 머리가 벗어지다 그래요. 야, 너 그렇게 머리가 벗어지다가는 대머리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가 벗어졌다. 그 다음 바나나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았다. 껍질 같은 게 알맹이에서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떼어지는 거 이런 게 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나 껍질은 벗겨지다. 머리는 벗어지다. 믿음은 두텁다. 선수층, 책은 두껍다. 벼는 한창 무르익다. 가방을 한참 쳐다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럴 때는 아이의 채. 그럴듯하다 그래서 못 본 채, 들은 채 이럴 때는 어이의 채. 못 본 척하다. 못 본 채하다. 들은 척도 않다. 들은 채도 않다. 그럴 때는 어이의 채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은근 일상에서 잘 틀리다 보니까 시험에 나올 때도 헷갈려요. 이런 거 나올 땐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해두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14번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단어 그러면 우리가 단어 형성법에 의해서 어근의 접사가 결합이 되면 우리가 파생어라 그러죠.
사과처럼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걸 단일어라고 그러고요. 풋사가 이런 식으로 접두사가 붙거나 사과님 그리고 님 접미사가 붙으면 이런 걸 파생어라 그러죠. 그런데 단어하고 단어가 만나서 합성어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 즉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 하나의 단어로 올라가 있는 그 단어는 모두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어냐, 접두사, 접미사가 결합이 된 파생어냐, 아니면 어근의 결합인 합성어냐. 자, 이렇게 정리하고서 볼게요. 1번 바다, 막다는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이다. 그렇습니다. 바다, 더 이상 쪼갤 수 없고요. 막다 같은 경우에는 막하고 다로 쪼개지지만 그것은 어간, 어미로 쪼개는 거고요. 우리가 단일어냐, 합성어냐, 파생어냐 그럴 때는 접두사, 접미사가 있느냐, 그럼 파생어고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냐, 그럼 합성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북다 같은 경우 있죠. 그러면 건북다 같은 경우에는 검다하고 북다가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봐서 합성어죠. 근데 막다 자체는 어근 하나인 단일어가 맞습니다. 2번 회덮밥은 파생어 덮밥에 덮밥, 덮은 밥이 덮밥이 된 거죠. 그럼 이때 덮도 실질 형태소고 밥도 얘는 명사니까 어근이고, 그럼 이거는 파생어가 아니라 덮밥 자체가 합성어예요. 거기에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덮밥에다 회가 결합이 된 합성어는 맞는데 덮밥이 파생어라고 말한 2번이 잘못됐네요. 자, 회덮밥은 합성어 맞습니다. 근데 뭐가 틀렸어요? 덮밥은 이 말 자체도 합성어입니다. 덮은 밥의 덮, 밥, 둘 다 어근, 덮밥. 물론 이것이 일반적인 문법 형태의 결합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 조금 어렵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3, 4번은 옳은 거니까 왜 옳은지나 봅시다. 곁눈질은 합성어 곁눈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곁눈, 합성어 맞죠? 곁, 눈, 명사끼리 결합된 합성어고요. 질이 접미사예요. 그러면 합성어 상태에 접미사가 결합이 돼 있으니까 마지막은 파생어인 거죠. 맞습니다. 웃음, 어근 웃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 맞습니다. 웃다, 동사 어간이면서 단어 형성법에서는 이것을 어근이라고 그러죠. 그럼 어근에 접미사가 붙었어요. 이렇게 접사가 붙은 걸 뭐라 그런다고요? 파생어라고 한다고요. 다음은 15번.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네요.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도 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기억 그리고 그런 시설이 자기 고장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역접으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1번 기억은 그러나로 바꾼다. 맞습니다. 니은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고장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2번 니은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틀렸네요. 주제와 상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단의 통일성을 위해 삭제하면 안 되고 그냥 놔둬야 되죠. 문단의 통일성을 위해. 2번이고요. 디귿 지역 이기주의의 다름 아니다. 디귿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 이기주의다라고 순화한다. 그 뭐뭐의 다름 아니다가 일본어 번역투라 그래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데 뭐뭐의 다름 아니다. 근데 일본어 번역투는 특히나 우리가 민감하게 순화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보통 번역투 그러면은 영어 번역투하고 일본어 번역투 두 가지인데요. 일본어 번역투는 우리가 일제강점기부터 받아왔던 그 한 맺힌 억울함이기 때문에 기필코 찾아내서 순화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역 이기주의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4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리을은 주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고친다. 그러면 그 앞에 시작하는 문장을 보면 돼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여기서 지금 전체 주어부가 끝났네요. 그럼 주어가 사실은이죠. 그럼 사실은 돌아온다. 아니죠. 사실은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해줘야 주어 서술어의 호응관계 맞네요. 사실은 돌아온다는 것이다. 네, 잘했습니다. 16번 소설 김승옥의 무진기행이죠. 김승옥의 무진기행 공무원 시험에서 좋아하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때는 특히나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지문을 제시했기 때문에 무진 그냥 확 나오는 데다 김승옥 무진기행 이렇게 지문 안에 모두 줬어요. 작가와 소설 제목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머리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1960년대 감수성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왜냐면 그 전까지 전후 소설들이 가지고 있었던 6.25 전쟁 직후였으니까 어둡고 암담한 사회 현상들 그리고 거대 담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개인의 실존 이야기를 다루니까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상당히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룬, 우리가 뭔가 스타트, 출발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잖아요. 이 김승옥의 무진기행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소설의 영역을 개인의 내면, 매우 섬세하고 감성적인 내면으로 돌려놨다 그래서 유명한 그 소설입니다. 일단 이거는 안 읽어도 선택지 보기만 봐도 김승옥의 무진기행이라는 정보가 지문 안에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1번 소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다. 이거는 읽어야 되지만 거기 보면은 안개를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 또는 이제 여기가 뿜어내놓은 입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통해 드러내는데 암울하네요. 전체적으로. 2번 무진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짐작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그 무진이 안개 무자 나루 진짜 써서 안개가 많은 마을이란 이야기고,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지역의 그 몽환적이고 모호한 공간으로서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3번 나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1인칭 시점의 서술이다. 이런 문제가 제일 쉬운 게 나만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바로 첫째 줄에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나가 있어요. 그럼 4번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이 글은 원래 감수성의 혁명, 그래서 매우 개인의 내면, 주관 묘사가 탁월한 소설로 유명한데 객관적 묘사 이건 아니죠. 그리고 이 진술도 사실 좀 안 맞아요.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게 또 객관적 묘사냐? 그것도 관련이 없어요. 것이었다.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뭐 사람들을 떼어 놓았다. 과거 시제 많이 쓴 거 맞는데요. 이런 과거 시제는 객관적 묘사랑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이 소설은 특히나 나의 주관적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그 다음 17번. 중심 내용을 묻고 있네요. 지문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지문 중간에 그러나가 확 눈에 띄네요. 그러나 뒤가 중요하죠. 필자의 입장이나 필자가 글을 쓴 목적은 그러나 뒤에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은 결코 희생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책을 많이 읽자란 얘기네. 무엇보다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긴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가 투입돼야 하고 훈련이 요구되고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정신 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 맞아요. 읽는데 즐거워야 그걸 계속 읽죠. 근데 읽는 것이 낯설어지기 시작하면, 즉 읽는 게 부담스럽기 시작하면 이제 책 읽기는 어려워지는데, 오늘날에는 워낙에 우리가 동영상에 익숙해 있어서 시각적인 거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책을 읽자라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이거네요. 책은 여전히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책을 읽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니까 이번에
독서의 필요성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글의 중심 내용이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왜 틀렸나 볼까요? 인간의 기억과 상상. 인간이 기억하고 상상한다라는 표현이 첫 줄에 있지만 이거는 글을 시작하기 위한 매우 소품적인 문장입니다. 중심 내용 아니고요. 3번. 맹목적인 책 예찬론의 위험성. 이 글에는 맹목적으로 책은 좋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탈락. 4번. 책 읽기 능력 개발에 드는 비용? 이런. 물론 거기 이런 말도 있긴 있잖아요. 그 능력의 지속적 발전에 드는 비용은 싸지 않다. 그러나 이게 중심 내용인가요? 능력 개발에 물론 비용 들죠. 책을 읽는데 책도 사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비용인 거잖아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곧 돈이죠. 오죽하면 시간 잘 쓰는 방법 같은 것들이 책으로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용 들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의 내용인 거지. 그게 중심 내용은 아니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8번 접속어 문제네요. 기억, 니은, 디귿 3개를 주고 들어갈 접속어를 순서대로. 이런 거는 셋 중에 하나만 찾아도 답이 나오는 그런 자동 시스템 문제 유형이죠. 기억은 역사의 연구는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억이에요.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 자체에 대해 구명을 꾀하는 것이 역사학인 것이다. 그럼 앞에 것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고 들어간 거니까 즉 이를테면 다시 말해 정도가 적절하겠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즉 이를테면 다시 말해가 1, 3, 4에 배치가 돼 있고 2번만 탈락시키면 되겠네. 그 다음에 니은 다음에 고구려가 한족과 투쟁한 일을 고구려라든가 한족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빼버리고 단지 자주적 대제국이 침략자와 투쟁하였다라고만 진술해버리는 건 한국사일 수가 없다. 그렇죠. 고구려라는 이름을 빼고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거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니까 가령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가령이라는 게 니은에 배치된 게 1번이네요. 사례 제시용으로 맞는 거는 1번밖에 없으니까 기억의 즉, 니은의 가령까지만 해도 답은 그냥 1번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디귿은요. 일정한 시대에 활약하던 특정한 인간 집단의 구체적인 활동을 서술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것에 대한 요약 정리 형태예요. 그러니까 요컨대가 적절하네요. 앞의 내용을 정리할 때 적절한 접속어는 요컨대, 요약하건대가 줄어서 요컨대 그러죠. 네, 즉 가령 요컨대를 넣었더니 예쁘게 잘 읽히는 문단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네요. 역사는 구체성이다, 개별성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론으로 이야기를 해서 관념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뭐 철학이나 문화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19번. 간만에 현대시 하나 나왔네요. 박제삼의 울음이 타는 강인데 이것도 크게 뭐 어려운 시는 아니고요. 자주 등장하는 단골시에 해당이 돼요. 이것도 다 줬어요. 박제삼의 울음이 타는 강 이렇게 정보를 지문 안에 다 줬습니다. 시는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왜 또 사랑이 서러워. 해피엔딩이 안 된 거죠.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거나 사랑은 서럽고 가을 햇볕에 눈물 나고 또 우리 가을 타는 사람들 있어요.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겄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시 제목이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 된 건데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고 시간적 배경은 해질녘이죠. 그럼 해질녘 강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원관념은 시각이에요. 즉 우리의 감각을
건드리는 거, 실질적으로 건드리는 게 원관념이죠. 그런데 이런 시각적인 현상을 울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울음, 울다. 이거는 청각이죠. 이렇게 되면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은 시각의, 얘가 원관념이고요. 청각화, 이게 보조관념이에요. 즉 시각적 현상을 청각적으로 바꿔놓은 거죠. 이것을 우리는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감각적 이미지는 두 가지 이상의 이미지가 다 쓰이면 돼요. 즉 원관념, 원래의 심상을 보조관념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는 시각의 청각화, A의 B화, 이게 공감각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용어고요. 이때 A의 B화 그럴 때 A가 원관념 쪽이고요. B가 보조관념 쪽이에요. 즉 원래 우리의 감각을 건드리는 원관념을 좀 더 상상의 나래를 펴서 보조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적으로 그 가을강에서 울음소리가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징그럽죠. 그래서 시각의 청각화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이 됐고요. 저것 봐 저것 봐. 내보담도 내보담도 내 어이고요. 내 아이.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왜 이렇게 사랑은 서럽고 어려운가요? 왜 자꾸 울어? 이제는 미칠레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강에다 그냥 감정이입을 팍팍 했습니다. 마치 가을 강이 흘러가는 그 모습이 소리 죽여 울고 가는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자, 1번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군. 제가 이 부분만 공들여서 길게 설명했죠. 왜냐면 울음이 타는 가을강에서 매우 중요한 설명이에요. 시각의 청각화,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 눈에 보이는 그 불구스레한 장면을 소리로 바꿔놓은 거죠. 그 다음에 2번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군. 여기 어디 그런 깜찍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첫사랑과 관련된 시가 없고요. 단지 이런 건 있죠.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라거나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뭐 이런 표현은 있는 거죠. 운율을 형성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저것 봐 저것 봐 이런 거 있죠. 가을강을 보겄네. 이런 반복되는 시어가 있지만 이건 근데 첫사랑이랑 또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3번 대조적 속성을 지닌 소재를 통해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대조 그러면 반대되는 거예요. 여기는 탄다 그래서 불빛도 불빛이지만 울음이 타는 강, 그래서 이 불의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강, 물의 이미지하고 물과 불의 대조적 속성이 서로 정서를 부각하고 있는 거 맞죠? 불과 물, 이것만큼 대조적 소재도 없습니다. 물, 불, 완전 반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활활 타는 불, 그 다음에 출렁출렁 흘러가는 물. 느낌이 딱 그죠? 불 활활 탈 때 물 확 끼얹으면 꺼져버리고, 물론 물이 너무 적으면 불을 못 끄고. 자, 그래서 3번 대조적 속성을 지닌 소재 맞습니다. 불과 물, 그걸 통해 정서 부각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전통적 어조를 사용해 예스러운 정감을 살리고 있군. 있어요. 나고나, 보겄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스러운 정감을 살리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어체, 특히 토속적 말투, 물론 사투리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방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지방 방언, 사투리 이런 게 토속어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뭐 판소리나 민요 같은 데서도 자주 등장을 하면 뭔가 예스럽고 토속적이고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가을강을 처음 보겄네, 느낌 나오죠. 눈물 나고나, 눈물 나는구나, 가을강을 보겠구나. 그 느낌 안 나죠. 확실히 표준어로 바꿔놓으면 그래요. 가을강을 보겠습니다. 더 이상하죠. 이렇게 뭔가 고백체 존대어로 바꿔놓으면 더 이상해요. 가을강을 처음 보겄네, 눈물 나고나, 토속적 말투, 구어체
판소리나 민요체의 종교령 어미가 생각이 나는. 자, 그 다음 20번. 고전소설인데 첫 줄부터 길동이 하고 나오면서 이거 뭐야 홍길동이네 라고 그냥 확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홍길동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유명하죠. 길동이. 이게 이제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서 더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당시에 매우 비합리적인 적서차별, 즉 첩의 자식을 서자라 그래서 적자하고 구분을 해서 벼슬길에도 못 오르게 했었죠. 이런 서자 제도는 중국에도 없는 것으로 인간 평등 사상에 매우 불합리한데 당시에 또 서자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은 본인이 서자는 아니었고요. 대신에 본인의 스승이 당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서자여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한글 소설, 영웅 소설, 그리고 그 사회 주제를 다루고 있는 사회 소설이기도 한 거죠. 적서차별 철폐, 인간평등 사상 이것도 다뤘고 또 뭐 때문에 민중들에겐 인기가 있습니까? 바로 탐관오리의 부정부패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쌀을 갖다 주는데 대신 탐관오리의 창고를 털어서 이래서 이제 바로 홍길동이가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관오리 부정부패 척결을 이야기를 하고 또 빈민구제사상, 즉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굉장히 민중적인,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아주 많은 거죠. 그럼 이거는 지문에서 어느 부분이냐 그러면 형님께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소재를 잡아 보내시되 장교 중에 부모와 처자 없는 자를 가리어 소재를 호송하시면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재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작을 소자를 쓰는 건 겸손한 표현인 거고 쟤는 자기가 이제 아우니까 아우 제자를 쓴 건데요. 여기서 이 형님이란 게 또 배다른 형이어서 뭐 생각도 안 해줍니다. 근데 길동이가 하도 이제 신출귀몰하니까 나라에서 잡아오라고 이 아버지하고 형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형 입장에서는 어쨌든 길동이를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랬을 때 길동이가 묘수를 쓴 게 일부러 잡혀주죠.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길동이는 도수를 쓰잖아요. 교인한테 배워가지고. 자, 그러니까 길동이는 호부호영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가슴에 칼을 품고 집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부호영도 못하는 아버지와 형을 위해서 잡혀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장교 중에 부모와 처자 없는 자를 가리어 자신을 호송하라고 한 거 보니까 탈출 계획이 있는 거고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다칠까봐 정말 참 배려심이 깊습니다. 우리의 길동이 섬세하기도 하지. 자, 볼까요? 1번 서술자가 이때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고전소설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이때는 나를 서술자로 쓸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런 때가 아니에요. 나가 나오면 그거는 근대 이후예요. 그래서 서술자가 길동의 장면 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서도 이게 뭐냐 그러면 편집자적 논평이라 그래서 서술자가 불쑥불쑥 그냥 개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의 전지적 작가 시점하고 또 다른 거죠. 그 당시에 서술자들은 막 자기 감정이입을 막 등장인물들한테도 하고 자기가 막 들어가.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 그러면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오 이거랑 또 뭐 어찌 당하랴 뭐 이런 표현. 이거 누구 생각이야? 그러면은 필자 생각, 즉 작가 생각이에요. 그럼 그 작가가 여기서 서술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서술자가 툭툭 튀어나오는 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그러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오 이런 표현. 어찌 당하랴 이런 거. 2번 호송하는 장교를 배려하는 길동의 면모 봤죠? 부모와 처자 없는 자를 가리어, 즉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양가족 있는 사람은 빼줘. 물론 그 사람들 죽긴 안 할 거야. 근데 다칠 수도 있거든. 배려입니다. 배려. 3번
비현실적 요소를 도입하여 길동의 남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홍길동 소설의 묘미죠. 이 돛을 쓰는 장면들이. 여기서도 보면 비우자 셋을 써서 공중에 날려요. 그러면은 그냥 그 포수들이 총을 쏘려고 하고 있다가 총구에 물이 가득해서 재밌죠. 총구에 물이 가득하면 꽝이지 꽝. 못 쏩니다. 못 쏴요. 그 당시에는 젖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여기까지 다 맞으니까 4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4번.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 비유 표현이 있긴 있어요. 길동이 폭우같이 잡혀오지만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요. 길동이 알고도 잡혀오는 거고요. 그리고 잡히고 나서 탈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왜 왕 앞에도 가죠. 진짜 왕 앞에도 가는데 거기서 결국은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율도국이라 그래갖고 독립시켜주죠. 그냥 너의 나라를. 길동이를 원래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길동이가 제 발로 가긴 가요. 율도국은 물론 현실의 섬은 아니고요. 일종의 이제 상상의 섬으로서 길동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세계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당시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왜냐면 현실에서는 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는 거고,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허균이라는 그 저자가, 허균도 불우해요. 삶이 결국은 나중에 영모죄로 엮여가지고 제명에 못 죽고 참수당합니다. 그 율도국이라는 이상세계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상세계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게 대붙죠. 그럼 4번은요. 풍우같이 잡혀오지만 그랬기 때문에 풍우같이 잡혀오는 거지. 이건 탈출이 아닌 거죠. 풍우라는 거는 바람풍의 비유죠. 그럼 비바람이라는 건 보통 이제 몰아치다 그런 거죠. 비가 사락사락 내리면 그거는 몰아치는 게 아니죠. 근데 바람과 함께 비가 들이닥치면 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풍우 같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세차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풍우같이 잡혀오지만, 즉 몰아치듯 세차게 잡혀오지만 곧 도망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길동이는 그 도수를 부리는 그 경지가 당시 조선 팔도에서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거기다 축지법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야. 축지법 쓰는 거니까. 눈 깜짝할 새. 자, 그럼 4번은 왜 틀리다고요? 풍우같이 잡혀오지만 그랬을 때는 잡혀오는 비유는 있지만 같이 그랬으니까 이런 건 직유법인 거죠. 탈출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최초의 국문소설, 즉 한글소설 홍길동전 살펴봤습니다. 모두 20번까지 문제 봤고요.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